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에어리아에서 사이버 가상재화라는 형태로 앞으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거는 실제로 강의실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건 리얼 서비스입니다. 리얼 굿입니다. 근데 강의실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폰이나 다른 디바이스 통해서 보도된 가상재화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교육이 제일 먼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강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학교 강의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사이버에서 가상재화 형태로 자기 강의를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형태로 클래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헬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의사의 진단이 최종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조업처럼 중간 단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솔루션 수없을 겁니다. 저게 돌아가려면, 이 사이버 공간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돌릴 수 있는 소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애플 OS, iOS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 요새 이제 타이젠 뭐 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OS를 잡는 사람이 사실은 패자지요. 삼성도 이제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가담을 했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큰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걸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저 공간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 이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이라는 그 본질이 국경이 없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인터넷 할 때 국경이 있습니까?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제하고 북한도 통제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인위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이건 국경이 없이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건 국경이 없거든요. 국경이 없고 거기 세금 매길 수 있습니까? 세금 매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사이버 교수도 바로 누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는 그 아까 같은 사이버 소위 굿즈 앤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게 있을 거고요. 그것들이 바로 글로벌 무대를 토대로 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심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워킹도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도 보면은 웬만한 건 만나지 않고 화상으로 다 한다거나 오늘도 지금 저희가 한참 토론하고 온 게 이 참 전력난을 해결하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뭘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혁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경제정책이 어려운 거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나면은 거기에 반드시 이해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바꾸려면 위너가 있고 루저가 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저항을 극복하는 정치적 과제가 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만 우리가 극복을 하면 옛날에 뭐 권위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럴 때 같으면 손쉽게 이걸 제어할 겁니다. 제가 있을 때도 손쉽게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정통부 장관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제가 경제수석을 했을 때 강력한 이게 통솔력을 가지면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의 이익이나 이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민주화가 돼서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은 지금 가령 소비자들한테 모든 가구에 또는 모든 빌딩마다 당신 지금 실제 얼마 전기 쓰고 있다 하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통신망을 통해서 금방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가 이미 우리도 다르게 가지만 피크 타임 때 많이 쓰게 되면 요금이 몇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크 타임인데 당신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텔레비 끄자, 뭐 끄자, 에어컨 끄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10% 정도 절약하는 건 손쉬운 건데 이걸 놓고 누가 할 거냐 이걸. 한전이 할 거냐, 통신회사가 할 거냐. 이 싸움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근데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손녀, 손자 키워보니까 처음에 우리 며느리가 그럽니다. 요새 애들은 할아버지가 부자라야 애들을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엄마가 더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또 고된 여러 가지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또 뭐 마누라 하는 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애들 유치원에 보내보니까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어학 교육으로 들어가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 버추얼 굿즈라는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70% 이상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기회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시죠. 그리고 UI, UX, 여기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보안 솔루션 아닙니까? 보안 때문에 요새 웬만한 기업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안이 엉망이거든요. 보안 솔루션 한 개 업체가 안랩이 우리 보안 시장을 점령하면서 나머지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니까 오직 안랩 하나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데 안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안이 한국에 엄청나게 처져 있습니다. 여기 사실 한국이 도약해야 될, 매진해야 될 하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시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들어가기 쉽고 글로벌 무대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무대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를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피처폰이라고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쓰시던 폰에 젊은 애들이 쓰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회사, 잘 되는 회사가 컴투스라는 고대 졸업생 그 부부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아주 잘 됐대요. 저는 그 몰랐지만은 그 당시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좁고 또 통신사마다 제약이 많습니다. 통신사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우리 게임 좀 실어주세요 하면 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 시장은 좁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해외에 가자. 해외에 가려면 해외 통신사가 이 게임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서 지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지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세계 곳곳에 10년 동안 지점을 만들어서 통신사한테 애걸하고 복걸하고 했는데 결과는 꽝이에요.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애플이 앱스토어로 올려라 하는 거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통보한 게 아니고 앱스토어로 올릴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규격에 맞춰서 딱 올리고 나니까 그게 2010년입니다. 2010년 아마 한 10월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20억이 벌리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선전도 하지 않았는데 게임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불과 돈도 1불 99 이런데 그게 모여서 20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100억. 근데 한동안 이 사람들이 어려웠던 게 한국에서 게임을 못하게 해가지고 한국의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하다시피 했어요. 요즘 길이 열려가지고 아주 요새도 괜찮죠? 한 팀장 나갔나? 아마 요새도 그거 괜찮죠? 그 회사? 아마 주가, 시가 굉장히 할 겁니다. 아마 에비타 멀티플이 뭐 굉장할 거예요. 이게 세계 시장의 위력입니다. 세계 시장의 위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인터넷 시대 같으면은 그 유선 인터넷 같은 빌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빌링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안 되는데 애플의 폰은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이 되니까 그 게임을 쓰게 되면 통신사들이 일단 받거나 애플은 직접인 자기들이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자기들이 직접 카드 쓰게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앤드로이드는 통신사가 대신 걷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빌링이 되는 겁니다. 빌링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 무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컴투스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1990년대 말에 IT 붐이 붙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도전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게 깨졌는지 그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뭐 주변적 여건입니다만 그때 열려진 시장은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너무 좁은 거예요. 둘째는 뭘 할래도 IT가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컴퓨터 사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뭐냐? 글로벌 무대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기 빌려 쓰듯이 빌려 쓰면 됩니다. 자기 집에서 또 해도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식은 죽 먹기로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실패했다? 실패해도 크게 코스트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하느라고 직장 소홀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진기회 잃어버렸으면 굉장하겠죠. 그러나 창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UI, UX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UI, UX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언어 장벽은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풀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데이터가 모이니까 많이 모이니까 또 컴퓨팅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요럴 땐 요런 뜻이구나, 저럴 땐 저런 뜻이구나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보통은 국가와 국가를 넘을 때, 국경을 넘을 때는 이 언어 장벽이 큰 방해물인데 그것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전에 꽤 전입니다. 한 1년 전, 2년 전인가 어디 기사 난 거, 이코노미스트 기사 난 거 보면 여러분 도감청 문제 항상 신경 쓰시는 분 많죠. 예. 내가 사무실에서 집에서 워드를 친다. 먼 데서 이거를 감청을 합니다. 우리 통신망을 감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걸 거의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해낼 수 있어요. 그 몇 년 전이니까 지금 아마 거의 98% 정도 됐겠죠. 왜 가능하냐? 자료가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요 단어가 나오고 어딘가 요 단어가 나오고 중간이면 내가 모르겠다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일 뒤에는 하나는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이게 정리되고 분석되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모든 거에 그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아까 스마트 그리드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 모든 사람한테 정보를 준다. 당신 지금 많이 씁니다. 어떻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쉬운 것 같죠. 그 단위가 1000만이 넘을 때 그 정보를 갖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전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그 기술이 미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은 아직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대기업이 활동하는 영역도 있지만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취업보다는 창업하겠다 하는 창업의 기운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창업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입니다. 왜? 퇴출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지니까 후퇴 비용이 싸니까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성장률이 낮은 것도 원인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본질 문제도 있습니다. 재벌이 크는 건 좋은데 재벌이 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가지가 자기 혼자 햇볕 다 받고 물 다 뽑으면 그 밑에 있는 풀들은 하나도 못 자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재벌들이 자라는 형태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사람들이 동네에서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가 났습니다. 굉장히 언론적 표현인데 근데 엉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사람으로 말하면 키도 크고 이 뼈대도 굵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통계를 쭉 보시면 지난 10여 년간 두드러진 게 새로운 기업체가 만들어지는 숫자가 너무 우리가 저조합니다. 이제 거기에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됐고 지금 훌륭한 사이버 공간이 그 훌륭한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파이러시 문제가 특히 중국에는 해적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 공조를 해야 돼요. 보안 문제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요건입니다만 그렇다고 저 공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의미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지도층 사회 지도층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사이버 공간이라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세계 인류 기업들을 보십시오. 모조리 이 사이버 공간을 토대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자, 넘어가실까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규모 없이 그냥 막연히 수십억 명이 하니까 어떻다 하는 얘기가 좀 할 수는 없고 이건 아무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2015년까지 봤을 때 적게 잡아서 1,600억 불 시장 더 많이 보면 알파로 보면은 2,000억 불이 훌쩍 뛰어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책 같은 거 퍼블리싱, 온라인으로 퍼블리싱 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뮤직도 요새 뮤직은 인간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보통 앱이라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고등학생 유주환이라는 애가 버스 노선을 전부 다 국민들한테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예컨대
경기도 시흥에 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언제쯤 이 버스가 오지? 하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걸 이미 2009년에 2010년 9년이죠. 9년에 아이폰이 들어오자마자 벌써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에서부터 또 서울대학교 어느 경제학과 나오는 여학생이 이음이라는 솔루션을 내가지고 소개팅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같이 피지컬하게 소개팅 하려고 그러면 절차도 복잡하고 상처도 큰데 그런 거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는 것부터 하여튼 젊은 애들이 온갖 솔루션을 다 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 시장이 저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저게 2천억 불 시장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5%만 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저걸 5% 정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천억 불이면 5%면 100억 불 아닙니까? 그죠? 100억 불이면 더 일자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좋게 10만 명은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기 외국 교수가 그랬죠. 미국 교수인가? 젊은이가 창업하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론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넘어가시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위에서 피는 꽃입니다. 브로드밴드가 사라지고 나면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란 거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지 그 자체는 스마트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TV라고 해서 TV 선전하는 거예요. 브로드밴드로 연결될 때 스마트 TV이지 그 TV 자체가 스마트 브로드밴드에 연결되지 않는 순간은 덤박스입니다. 그 안에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그리고 미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입니다. 그 많은 데이터, 그 복잡한 빅데이터 그걸 수용하고 분석하고 리트리브 하려면은 거대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고요. 슈퍼컴퓨터보다 몇십 배 큰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 네트워크가 만약에 잘못됐다. 저게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암만 보급이 돼도 옛날 애날로그 시대 전화기 가지고 계시지만 통화 안 됐죠. 그 시대가 아무 쓸모없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 때문에 지금 애를 먹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는 한국의 현대 건물, 전기가 없는 자동화 공장, 전기가 없는 모든 극장, 이거 다 허상입니다. 네트워크가 없는 모든 사이버 스페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는 국민의 돈으로 민간 기업 셋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KT, SKT, LG U+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부가 만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 하죠. 뭐 도로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전기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다 하는데 요금 내린 거 보셨습니까? 지금 단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요금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통신회사들은 무슨 팔자인지 계속 요금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저걸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 사람 없습니다. 저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기적은 없잖아요. 공짜 점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KT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네트워크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데 돈 보통 드는 거 아닙니다. 맨날 우리 CFO 와서 우리가 KT가 이렇게 투자하다가는 지금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 투자가들도 투자 너무 많이 한다고 투자 줄여라. 야단입니다. 투자 줄이라고. 우리가 거의 4조 가까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KPEX라고 해서 투자 액수가 우리 그 서비스 매출액에 16조라고 치면은 4조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30%는 안 돼도 25%는 충분히 되잖아요. 그거는 통신회사로서는 유례없는 고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은 배당하라 이겁니다. 배당. 왜 투자하느냐? 투자를 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지요. 한국 KT 돈 벌려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어집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저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이 창업을 하고도 지금 과거처럼 야 잘못되면 완전히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내 인생 낭비하고 부모 돈 가져가서 내가 몇 천만 원은 쓸 수밖에 없다. 이래 되면 고민 아닙니까?
근데 실리콘밸리를 가만히 보시면 요새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서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은 물론 이스라엘 국민의 우수성,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을 잘 훈련시키는 훌륭한 기업가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노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51번째 주라고 보시면 푸에르토리코보다 훨씬 더 가까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항상 사주거나 키워줍니다.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신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창업하는 거를 완성된 상태에서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 저거 유망하네. 유망하면 사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물론 자기가 팔기 싫으면 해주지 말아야죠. 근데 본인들이 사주면 과감하게 좋은 값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얘들은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그거에 비해서 몇십 배를 걷고 나간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거나 성공한, 중간에 성공한 그 경험이 이쪽 기업에서는 엄청 중요한데 그게 바로 빗거름이 됩니다. 그럼 후배들이 보고 아 우리 선배 보니까 괜찮네. 완전히 본인이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기업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좋은 값을 주고 팔았네. 그러면서 후배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훌륭한 인재들이 창업계 생태계에 몰려들고 그걸 또 대기업들이 사주고 또 이 사람들 나가서 다른 일 하고 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죠. 괜찮은 아이디어면 기다렸다가 망하고 나서 사거나 아니면 사람을 빼오거나 이랬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아까 기업의 IT 말씀을 했지만 IT 시스템을 위해서 아마 수백 조를 썼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근데 과거 우리 하드웨어 산업 육성할 때, 재래 산업 육성할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진흥의 툴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업 정책을 여러 가지로 경제학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에센스는 시장 제공입니다. 시장 제공을 위한 어떤 여러 인위적인 수단의 동원, 그게 산업정책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제공한, 국산품한테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 IT 쪽은 정부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가치로 소프트웨어를 코스트가 아니고 가치로 사보겠다 하는 노력을 선언을 한 이면에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많은 IT 시스템을 몇 사람 썼어요? 어떤 기술자 썼어요? 기계 어떤 거 샀어요? 컴퓨터 몇 대 샀어요? 이걸 합산해서 값을 쳐가지고 값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비딩 시켰습니다. 제일 싼 거 하는 사람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 값은 스티브 잡스가 와도 6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월 600만 원.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수백 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업의 삼성 SDS, LG CNS, SK CNC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말 UI나 UX 만들고 소프트웨어에서 세계에서 뭐 하는 회사 될 수 있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들었던 노력의 10분의 1만 했어도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새로운 생태계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걸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한국에 좋은 아이디어 가진 사람 많다고 그러고 외국에 가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와서 보면 야 좋은 아이디어 많다고. 근데 이걸 우리 같이 대기업들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전부 취업 교육을 시킵니까? 창업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창업하고 싶은 사람에서 창업 교육을 시켜서 창업의 기풍을 위험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 한국 사회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또다시 방관자가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프린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비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언젠가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또는 엔저 활동이 멈춰지면 다시 한국에 봄 기운이 돌겠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어쩌면 지난 10년간 내내 봐왔지만 우리 주력 산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젊은 애들의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동면의 앞뒤처럼 그들의 부모 또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심화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산업 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훌륭한 우리 미래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모두 하고 이거가 주는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포착하기 위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중지를 모을 때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보면 여기 이완용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걸 또 강력한 노조들이 이걸 방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분들이 너무 젊어서 은퇴한다 이거 은퇴 후에 대책이 없으니까 최대한 더 회사에 머물게 하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소위 익스터널리티 외부 불경제라는 거 있죠. 외부 불경제라는 거는 사적 기업 이익에서 사적 개인 이익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하고 거기에 투입이 될 때는 사회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익스터널 디스이코노미입니다. 즉 사회적 이익하고 개인적 이익이 서로 배치될 때 사회에 불이익을 줄 때 그게 익스터널 디스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가장 큰 지금 적은 누구냐? 바로 기득권들이 자기를 지키는 그 노력이 젊은 애들한테 적입니다. 왜 수많은 애들이 여비서들이 100몇만 원 받으면서 있어야 될까요? 직업 내가 2년 되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난 2년 후에 2년 되기 전 1년 한 10개월 정도 되면 나는 또 어딘가 누군가 상관한테 모시러 가야 돼. 그것도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 걔네들을 비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구분돼야 될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티피셜하게 인위적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를 엄청나게 크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되기 이전과 이후 가장 달라진 게 뭐냐? 세계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자기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보다 자기가 회사에 기여하는 게 훨씬 큰 부류입니다. 다른 부류는 뭐냐? 자기가 회사에 기여하는 것보다 자기가 받는 게 훨씬 큰 부류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공존하면서 서로가 상쇄됐기 때문에 회사는 두 사람을 다 고용하고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부터 자기 임금이 자기가 기여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들은 회사를 과감하게 떠나거나 나 이거 안 주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도 적게 받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업으로 봐서는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기업 생태계에. 이제 남는 건 뭐냐? 기여하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모든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한 게 구조조정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밖으로 몰고 정규직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웃소싱이라는 산업에다가 의존을 합니다. 나는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정규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그건 저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거 다 파견받아서 쓰거나 도급 형태로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위 그 저생산성 문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취직률, 취업률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높고 우리 실업률 낮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받는 소득이나 이 사람들의 평생 소득이 자기가 기대하는 거에 너무나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인을 제거해줘야지. 이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고 그냥 해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 마치 떨어지는 해를 떨어지지 말게 하거나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 같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정부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듯이 그건 자연 법칙으로 흐르는 거고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면 기업은 다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KT가 여기서 해결책을 낸 게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낸 건데 2009년에 우리 직원 6,000명을 명예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58세 정년까지 근무한 거와 똑같이 퇴직금, 월급을 다 줬습니다. 그분들 한 분 나갈 때마다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50명 채용하던 KT가 1000명 수준으로 채용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옛날 PST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IT, 새로운 기술에 맞는 사람, 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6,000명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2,500명은 협력사에 재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00만 원 받을 수 있는,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그 전에 월 자기가 인건비로는 한 9천만 원, 그 다음 자기가 받는 소득으로는 한 7,500만 원 받던 분들이 200만 원 월밖에 안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62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가 일할 자리가 있고 매달 200만 원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빈곤한 계층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그걸 구분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답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연장을 시켜서 하고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죠. KT의 사례 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우리 자랑같이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죠.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2007, 8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 시대가 있지만 거기에서 거대한 기업들이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띄진 않지만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이버 스페이스, 그때 가상 공간보다 훨씬 많은 가상 공간이, 거대한 가상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빌링이 가능하고 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대로 된 이스라엘 같은 교육과 그 다음에 이런 정신의 고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큰 시장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대기업의 적절한 역할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